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좀 특별한 자료를 같이 살펴볼까 하는데요. 바로 서울회생법원에 제출된 한 개인의 파산 사건 보고서입니다. 공식 문서죠. 이걸 통해서 한 사람의 삶, 또 재정 상황이 어땠는지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번 분석은 이 보고서 속 핵심 정보들을 좀 뽑아내서 명확하게 이해하는 게 목표예요. 그 익명 처리된 사건 번호, 뭐 예를 들면 2024 하단 하면 이런 식인데요. 이 사건 관련 채무자분의 사례를 통해서요. 어떤 상황에 처해 계셨고 또 어쩌다 파산까지 이르게 됐는지, 그리고 이제 법원이 선임한 파산 관제인은 이걸 어떻게 평가했는지 이런 걸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런 보고서는 그 개인의 재정적 위기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상당히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산에 이르게 된 그 과정, 그리고 제출된 사실에 기반해서 법률 시스템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이걸 상세히 보여주죠. 물론 이게 법원에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 그 특정 시점의 기록이라는 점은 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기본적인 정보부터 시작해 볼까요? 보고서를 보니까 채무자는 현재 54세 남성분이시고 직업은 없으시고 월소득은 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기재되어 있네요. 그리고 부친 소유 주택에서 무상으로 거주하고 계시고요. 이 기본 정보만 봐도 좀 재정적으로 쉽지 않으시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가족 상황을 보면 그게 좀 더 구체화되는데요. 84세이신 부친은 세탁소를 운영하고 계시고요. 80세 모친은 지금 해외, 미국 텍사스에 거주 중이시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20살, 17살 된 두 따님은 별거 중인 학생이고요. 그러니까 채무자 본인의 소득 외에는 직접적인 경제적 도움을 받을 만한 그런 가까운 가족 지원이 좀 제한적일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어떻게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걸까요? 그 결정적인 계기들이 있었을 텐데요. 보고서를 보면 이야기가 꽤 오래전부터 시작되더라고요. 2000년에 우체국에서 근무를 시작하셨다고. 네, 맞아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입니다. 첫 번째, 좀 전환점이라고 할 만한 게 2010년에 이혼하신 거예요. 보고서에는 그 이후로 낮은 급여 때문에 두 자녀의 생활비하고 또 양육비, 이걸 감당하기가 좀 어려웠다. 이런 재정적 압박이 언급되어 있거든요. 아, 경제적인 어려움이 결국 관계에도 영향을 미쳤군요. 네, 그런 경우가 사실 적지 않죠. 근데 이전에 이 부채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셨던 적도 있다고 나오네요.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2015년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던 기록이 있어요. 하지만 결국 월 변제금을 3개월 연체하시면서 폐지가 됐습니다. 폐지가 됐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개인회생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어도 그걸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어떤 안정적인 소득 기반이 없으면 결국 실패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현실적인 어려움 앞에서는 뭐 제도의 한계가 드러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 회생 실패 이후에 그럼 상황이 더 어려워지셨겠네요. 그런데 보고서에는 건강 문제도 좀 심각하게 언급이 되던데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결정타가 된 것 같아요. 당뇨병 진단을 받으시고 또 그 합병증으로 망막 출혈이 와서 양쪽 눈 수술을 받으셨다고 해요. 그러면서 결국 우체국도 그만두시게 된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재정적인 어려움, 개인회생도 실패했고 거기다가 이제 실직으로 이어진 심각한 건강 악화. 이 세 가지가 딱 맞물린 겁니다. 정말 흉흉한 과정이셨겠네요.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닥친 거니까요. 그럼 구체적인 채무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왜 이렇게 빚이 늘어난 거죠? 주로 이제 생활비가 부족하니까 그걸 메꾸거나 아니면 과거 카드 대금 관련해서요. 그 카드사가 대신 갚아준 돈을 다시 청구하는 거, 그걸 구상금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쌓여서 총 채무가 8,419만 원, 이걸 넘어서게 된 겁니다. 보고서에서는 파탄 원인을 딱 명시하고 있어요. 대출이자 등 금융비용 부담, 실직, 생활비 지출 증가, 그리고 기타 이렇게요. 네 가지나 여러 악재가 정말 겹친 전형적인 모습이네요. 그렇죠. 8,419만 원. 적지 않은 빚인데 이걸 혹시 갚을 만한 자산은 있었을까요? 파산 절차에서는 이 부분을 아주 꼼꼼하게 볼 텐데요. 네, 그래서 파산권재인의 조사가 중요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요, 채무자 본인 명의의 현재 재산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파산 신청하기 전 지난 5년간 혹시 처분한 재산이 있나 봤는데 그것도 없었고요. 아, 재산을 미리 빼돌리거나 그런 건 없었다는 거군요. 네, 혹시 그런 가능성 때문에 전 배우자나 부모님 또 자녀들 명의 재산까지 다 확인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도 특별히 변제에 사용할 만한 재산은 없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갚아야 할 빚은 8천만 원이 훌쩍 넘는데 이걸 갚을 자산은 전혀 없는 상태다. 이 말씀이시네요? 정확합니다. 이 불균형이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네. 빚과 자산의 극심한 불균형, 그리고 소득 능력도 사실상 상실한 상태고. 네, 이것이 바로 파산 선고의 확신 요건인데 이 보고서는 그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근거 자료가 되는 셈입니다. 자, 이 모든 상황을 이제 검토한 파산관제인 법원에 어떤 의견을 제시했을까요? 이게 채무자분의 앞으로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텐데요. 관제인은 크게 두 가지 핵심 의견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파산 폐지 의견이에요. 이게 법률 용어라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채권자들한테 나눠줄 재산이 전혀 없고 심지어 이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데 드는 비용조차 마련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이 법적 절차를 그냥 여기서 마무리하자 이런 뜻입니다. 아, 더 진행해봐야 실익이 없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법제 545조에 근거한 판단이고요. 더 이상 진행할 실익이 없다는 의미죠. 알겠습니다. 절차는 그럼 종료하자는 거고 두 번째 의견은 뭔가요? 이게 채무자 개인에게는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두 번째 의견이 채무자에게는 정말 중요할 수 있습니다. 바로 면책 허가를 건의하는 겁니다. 면책 허가요? 네, 면책이라는 건 법적으로 빚을 갚을 책임을 면제해주는 결정이에요. 관제인은 조사를 해보니까 채무자가 재산을 숨겼다거나 아니면 부정한 방법으로 빚을 늘렸다거나 하는 그런 면책 불허가 사유들이 있거든요, 법에. 그런 사유들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법제 564조 같은 관련 조항에 근거해서요. 아, 그러니까 잘못한 점이 특별히 없으니 이 빚을 법적으로 탕감해주고 새 출발할 기회를 주자 이런 의미군요. 맞습니다. 보고서에도 명시적인 목적이 채무자에게 경제적 갱생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채권자 측에서도 이 면책 결정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 채권자들도 동의했다는 거네요. 사실상? 네, 이의가 없었다는 건 면책 결정 가능성을 더 높여주는 요소가 되죠. 자, 오늘 이 보고서를 통해서 한 개인의 파산 과정을 쭉 따라와 봤는데요.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이 사례가 저희 청취자 여러분께 시사하는 바는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우선 그 재정적인 어려움, 또 건강 문제,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어떤 실패 경험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한 개인이 어떻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채무 상태에 이를 수 있는가 이걸 아주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단순히 개인의 의지나 능력 부족 문제다 이렇게만 볼 수 없는 어떤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걸 좀 보여주는 거죠. 네, 맞아요. 개인의 힘만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동시에 이런 정말 극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래도 우리 사회에 작동하는 법적 절차가 있다는 것, 즉 파산 제도라는 게 있고 그 역할과 과정을 좀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파산 관제인이 객관적으로 조사를 하고 또 의견을 내고 최종적으로 법원이 결정을 내리는 이런 구조화된 시스템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맞습니다. 거기서 파산관제인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죠. 어떤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자산을 평가하고 또 법률과 그 구체적인 상황에 근거해서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중립적인 조정자 역할을 하는 거니까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근데 이 보고서가 던지는 질문이 여기서 끝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뭔가 좀 더 생각해 볼 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보고서 내용에서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았지만 이 사례는 좀 더 넓은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인생의 후반기에 이렇게 심각한 건강 문제와 재정적 파탄을 동시에 겪은 분이 법적으로 면책을 받아서 빚에서는 벗어났다고 쳐도 과연 그것만으로 정말 진정한 의미의 제기가 가능할까 하는 점이죠. 그 이후에 어떤 장기적인 회복이나 다시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것 같은 사회 재통합을 위해서 우리 사회는 어떤 지원 시스템을 더 고민해야 할까? 이것이 어쩌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한 건의 기록이 우리에게 남기는 더 큰 숙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정말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법적 해결을 넘어서는 사회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